자, 두 번째 시간에는 아토피와 건선, 피부 염증 질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피부 염증은 사실은 우리 몸에 어떠한 자극이 들어왔을 때에 거기에서 활성화되어서 면역세포들이 활성화되어서 그 자극을 차단하려고 할 때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다만 그러한 염증 상태에서 굉장히 많은 과활성, 면역세포의 과활성 때문에 더 많은 염증 질환이 더 생성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낮추기 위해서 뭐 면역 억제제를 맞거나 혹은 그 면역세포의 과활성을 막는 약을 개발하거나 이렇게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 그림은 저희 실험실에서 실제로 실험한 그림이에요. 저희가 그 피부 염증을 연구를 할 때에 염증을 유발시켜 놓고 그것을 억제하는 그런 약을 개발하거나 혹은 그 연구 기전을 개발할 때에 일단 염증을 유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귀에다가 이렇게 TPA라고 해서 염증 유발 물질을 바릅니다. 바르고 하루나 이틀 정도 지나게 되면 이렇게 부어오르게 돼요. 부어올라서 사실 원래는 요만하게 귀의 단면을 보면 이 정도 크기로 이제 상피랑 그 다음에 진피, 그 다음에 주변에 이제 지방세포,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뼈가 보이는데 엄청나게 부은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진피가 엄청나게 부을 뿐더러 상피가 엄청나게 붓고요. 그 안에 또 엄청나게 많은 세포들이 침윤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면역세포인데 그 병변으로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메스트셀이라고 하는 그 히스타민을 분비하는 세포를 염색시킬 수 있는 염색약으로 염색을 해봤더니 굉장히 많은 히스타민 분비 세포 메스트셀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숫자를 해보면 2배 이상 많은 세포가 침인이 되어 있죠. 그래서 염증성 모델을 이렇게 만들고 이후에 어떤 기전을 개발하거나 혹은 염증이 됐을 때에 어떠한 단백질이 나온다는 것들을 통해서 다이그노시스 하거나 진단하거나 혹은 치료하는 어떤 약을 처리했을 때 염증 반응이 줄어든다 라고 해서 염증 모델을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링크를 보시면 피부에 염증이 생기는 면역세포의 활성에 대해서 잘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링크니까요. 꼭 보시기를 강추드립니다. 우리의 피부 세포는 보호기관입니다. 보호기관. 그 중에서 에피더미스는 케라티노사이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케라티노사이트는 실제적으로 기능이 여러 가지 있지만 보호기관으로서의 기능 중에 physical barrier, 그러니까 진짜 물리적으로 보호를 하고 있죠. 굉장히 콘크리트처럼 시멘트처럼 이렇게 단단하게 고정이 돼서 그 다음에 이 케라티노사이트가 죽잖아요. 어떤 병원체에 의해서 죽으면 RNA나 DNA나 혹은 ATP 같은 것들을 방출을 합니다. 방출하면서 내가 여기 죽어! 라고 면역세포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면역세포들이 그 병변으로 침인될 수 있게 케라티노사이트가 1차적인 보호막과 동시에 1차적으로 연락막이 되는 거예요. 연락막. 그래서 RNA나 DNA도 막 분출하고 죽으면 어차피 분출이 되니까 아니면 사이토카인이나 키모카인 같이 그런 면역세포를 불러올 수 있는 그런 물질들을 다 분비를 합니다. 그래서 면역세포들이 그것을 느끼고 받아들이고 활성화돼서 그쪽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아까 유튜브 링크 꼭 보시면 좋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거는 아토픽 더마타이티스하고 건선이에요. 솔레시스 건선인데 아토피 피부염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원인이 정확하게 많이 밝혀진 건 아닌데 그 중에 진먼지 진드기는 확실하게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진먼지 진드기를 가지고 동물 모델을 만들기도 하고요. 저도 그것을 가지고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진먼지 진드기를 우리가 구할 수 없으니까 진드기 분말을 사가지고 그거 크림을 팔아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바르면 쥐 피부가 이렇게 빨갛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관련된 면역 반응은 TH2라는 반응인데요. 이 TH2 반응은 IgE나 혹은 히스타민 혹은 간지러움을 유발하게 하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을 사용할 때에 기본적으로 염증약, 그러니까 면역 억제제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이러한 간지러움증을 예방하는 그러한 약들도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토피 피부염은 처음에는 그냥 버겋게 일어오르지만 얘가 간지러우면 계속 긁잖아요. 그러면 또 이 손에 나온 세균이 또 침입이 돼서 점점 더 악화가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이 간지러움증을 예방하거나 억제하는 것이
이 피부염에 굉장히 좋다라는 그런 연구가 많이 있고 실질적으로 그런 약도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보시면 그 에피더미스는 많이 늘어나지 않는 더미스가 굉장히 두꺼워지는 그런 현상이 보여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건성 같은 경우는 좀 달라요. 건성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사실은 원인이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은데 뭐 펀자이나 혹은 뭐 스트레스나 다양한 그 면역 기능이 상실됐을 때 혹은 과활성됐을 때 나타난다. 그래서 TH17이라는 그러한 면역 반응이 주로 이루어져 있고요. 여기 관련된 사이토카인이 IL-17이나 IL-23라는 사이토카인이 관여합니다.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건선의 치료법으로 제시되는 것들이 이런 그 IL-17이나 23를 억제할 수 있는 항체 주사를 그 건선 치료제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모습은 아주 달라요. 건선은 말을 건자를 쓰잖아요. 그래서 그 비듬 같은 게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건선이 걸린 환자들 중에서 또 많은 수의 사람들이 우울증을 앓게 돼요. 사회성이 좀 결여되고 그래서 그리고 이게 솔리아시스 폼 더마타이티스라고 해서 굉장히 특징적인 그런 피부의 현상을 보게 됩니다. 아토피 더마타이티스 살펴보면 유병률을 보면 대부분 가장 많이 나와 있는 게 어디냐면 이 북유럽하고 미주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좀 증가 추세고요, 현재까지는. 그리고 이제 그 아직까지는 어떠한 그 점점 증가 추세예요. 왜냐하면 항생제를 많이 사용해서 피부에 사실은 그런 불균형이 초래되거나 혹은 항생제 저항균들이 많이 생성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너무 깨끗하게 되면 너무 깨끗한 생활하거나 이렇게 되면 그 알러젠이 들어왔을 때 미리 대처를 못하고 굉장히 막 과활성화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것도 좋지 않죠. 그리고 너무 또 미세적으로 불결하면 뭐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진먼지 진드기가 원인이 된다고도 했잖아요. 그런 애들이 계속적으로 노출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계속 활성이 높아지면서 면역 활성이 높아지면서 나중에는 과염증 반응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병률을 보면 이게 지금 나이거든요, 나이를 보면 아토피 피부염 같은 경우에는 어릴 때 굉장히 많이 생성됩니다. 그래서 0세부터 2세까지가 가장 높고요. 이게 나이가 들수록 점점 떨어져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 아토피 같은 경우에는 알러젠이 들어왔을 때 반응을 막 해갖고 얘 뭐야 그러고 막 하지만 우리가 점점 학습되잖아요. 그러면 사실 학습되면 터워일 때거든요. 뭐 무덤덤해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되면서 점점 사실은 나아져요. 그래서 그 0세부터 2세까지가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점점 나이가 들면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줄어드는 추세인데 반대로 건선은 면역 기능이 저하될 때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노년층에 많이 나타납니다. 노년층에 많이 나타나고 발병되는 부위도 달라요. 그래서 아토피 같은 경우에는 목 뒤나 뭐 얼굴, 손 여기 이런 데 되는데 건선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접히는 부분이 좀 많이 돼요. 그리고 비듬이 많이 생성되죠. 당연히 병변에 나오는 사이토카인이나 키모카인도 종류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TH2 반응, TH17 반응이기 때문에 좀 다르고요. 그래서 아토피 더마타이티스, 아토피에는 뭐 메스트셀이나 아까 말씀드린 뭐 히스타민 관련된 메스트셀이나 아니면 이오시노필 아니면은 TH2 타입의 T셀들이 많이 관여가 되고요. 건성 같은 경우는 뉴트로필이나 TH1이나 혹은 TH17 타입의 세포들이 많이 관여를 합니다. 자, AD 스킨에서 많이 관찰되는 것들이 사실은 SRUS예요. 그래서 스트라피코컬 아리우스가 굉장히 군집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토픽 도마타이티스의 또 치료약 중에 하나가 항생제를 좀 사용을 하긴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면역세포보다는 그 원인을 제거하는 그런 경우도 있죠. 다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이 AD에서는 vicious cycle이라고 처음에 그 염증이 생겼어요. 염증이 생겼는데 그때는 좀 빠르게 불어오르고 근데 염증이 생기면서 메스트셀이 거기 들어가게 되고 히스타민이나 IgE 같은 이러한 TH2 반응의 염증 물질들이 나오면 그것이 간지러움을 일으킵니다. 간지러움을 일으키면 거기를 긁게 되죠. 긁게 되면 센소리 너브를 통해서 우리가 간지러워 이 히스타민들이 센소리 너브를 자극해요. 그래서 간지럽다고 느끼고 그것을 우리가 또 다시 긁게 되죠. 긁으면
거기에 또 세균들이 들어가게 되고 세균들을 인해서 물리적인 그 오픈을 통해서 또 들어가게 되고 그럼 또 염증 반응이 생기고 간지럽다고 느끼고 또 긁고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계속 반복이 돼서 이런 피셔 사이클이라고 해서 처음에는 TH2 타입이면 그러다가 나중에는 급속으로 나가다가 만성으로 전환이 되면 원래 건선에서 보이던 다른 TH1이나 TH17 타입도 여기 보이게 돼요. 그래서 점점 심해지는 거죠. 그래서 사실 0세에서 2세까지는 그 어느 정도 났는데 그 다음에 거기서 이런 비셔 사이클을 들어가게 되면 아토픽 마르치라고 해갖고 우리가 그 행진하잖아요. 행진할 때 끝도 없이 행진하다가 나중엔 더 큰 막 마스코트 인형 엄청난 큰 것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점점 증상이 심해지고. 그래서 사실은 아토피 치료에 있어서는 0세, 2세가 병원을 제일 많이 다니는데 병원에 대한 치료비에 대한 부담은 0세에서 2세가 치료비 부담이 많은 것이 아니라 제일 부담이 되는 것은 17세에서 24세예요. 그러니까 기존 일제를 쓰고 나서 그 치료가 안 되면 더 심해지고 더 심해지면 그 다음에는 더 병원비가 많이 드는 그런 2세나 3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안 좋게 되죠, 피부가. 그래서 히스타민이 몸에 들어가면 그것들이 너브를 자극해서 간지러움을 우리 저번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었잖아요. 이 스킨에는 그 바로 너브가 있어서 밑에 너브가 있어서 그것들이 외부 자극을 반응을 하기도 하지만 거기에 있는 면역세포가 히스타민을 분비하면 그것도 일종의 자극을 받아들여져서 간지러움을 일으킵니다. 간지러움을 일으키면 그렇게 되죠. 그래서 그런 신호를 전달하는 대부분의 전달체에 보면 잭이라는 게 관여됐습니다. 잭 1, 2.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저해제가 최근에 많이 임상으로 개발 중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건선이나 아토피에 그 면역 기능이 좀 활성화된 사람들이 잘 걸리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지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NF-kappa 시그널링이나 혹은 TH2 타입, 아까 그 아토피를 일으키는 그런 TH2 타입의 그 유전자에 좀 이상이 생긴 환자들 같은 경우에 훨씬 더 그 손쉽게 아토피에 잘 걸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외부 자극은 항상 그대로인데 어떤 사람은 아토피에 걸리고 어떤 사람은 안 걸리고 이 이유가 그 자극에 반응하는 유전자 자체가 이상이 생겼을 경우에는 과면역 반응이 생기기도 하고 혹은 그게 아예 거기에 반응을 안 하게 되면 사실은 건선이 일으키기도 하죠. 이 건선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면역이 좀 저해되거나 혹은 셀프 non-셀프를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 몸이 이미 면역 체계가 시스템의 유전자의 변이가 어느 정도 좀 사람마다 좀 다른데 취약한 사람들, 그 정상인들보다 과활성이라든지 혹은 좀 더 낮춰져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토피라든지 건선이 매우 취약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유전자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실 케라티노사이트가 사실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피부의 가장 첫 번째 디펜더이자 또한 그런 사이토카인이나 키모카인을 릴리즈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엑스터널 에이전트, 아리우스라든지 진드기라든지 다른 톡신들이 케라티노사이트 외부에서 케라티노사이트를 자극하면 케라티노사이트가 TNF라든지 TSF 이런 이제 그 면역 세포를 불러오게 하는 물질들을 이끌어내고요. 그를 통해서 AD는 간지러움을 일으키고 건선 같은 경우에는 뉴트로필 같은 그런 TH1 타입의 세포들이 들어가게 돼서 건선을 일으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토피에 대한 치료법은 안티 알러직 어프로치,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그 치료법의 그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는 히스타민이나 RGE 같은 것들을 억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억제하면 우리가 간지럽지 않다고 느끼기 때문에 긁지 않고 그러면 2차 피해가 없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미 좀 더 심해졌다면 그 병변의 그 침윤한 면역세포를 억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T셀 같은 것도 억제하는 경우, 그래서 IL-4라든지 IL-13이라든지 이런 사이토카인을 억제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단순하게 이것들이 좀 더 심해지면 시스테믹하게 억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TNF 이니비터, 저번에 제가 말했죠. 항염증제.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의약품 10개 중에 4개가 TNF를 억제하는 거예요. 그만큼 가장 많이 쓰이고 시스테믹 하는 거에서는 효과가 좋습니다. 물론 부작용도 많이 보고가 돼 있죠. 최근에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전반적인 염증을 억제하는 경우 그런 치료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SRS 같은 그러한 그 안티마이크로 박테리아를 억제할 수 있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항생제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케라티노사이트가 처음에 면역세포를 막 불러오는 그러한 그 사이토카인이나 키모카인을 내잖아요. 그런 것들을 억제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 면역세포 침윤을 억제하는 그러한 그 단계에서의 약물도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이제 아토피 같은 경우는 진행의 정도에 따라서 치료제가 달라져요. 그래서 뭐 클리어, 마일드, 모더레이트, 시비어, 그래서 뭐 경증, 중증, 뭐 아주 뭐 심한 경우 뭐 이렇게 있겠죠. 클리어한 경우에는 거의 뭐 사용하지 않는데, 마일드다 혹은 좀 아이가 어리다라고 하면 보통 보습제를 많이 씁니다. 이 건조해지면 증상이 더 심해지고 간지럽기 때문에 보습제를 쓰거나 아니면 마일드 토피컬 코티코스테로이드라고 해서, 이것도 OTC죠. 우리 약국 가면 그냥 살 수 있는 아주 저량의 스테로이드, 코티코스테로이드, 스테로이드 제제 계열 바르는 거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보통 그 의사 처음 받지 않고 살 수 있는 게 보통 1% 이내에 아주 마일드한 것들, 이런 것들을 바르면 금방 좋아집니다. 하지만 그걸 장기간 사용하면 안 되죠. 2주 이상 사용하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모더레이트로 가면, 그 다음에는 이제 토피컬 스테로이드가 좀 더 이제 농도가 높은 스테로이드를 사용하는 크림이 있고요. 그 다음 좀 더 시비어해지면, 뭐 17세, 24세 더 시비어해지면 이런 스테로이드 저항 환자들이 생깁니다. 스테로이드 많이 또 바르면 그 스테로이드 리바운드라고 해서 이제 스테로이드도 안 듣는 거예요. 듣지 않으면 그 다음에 오히려 더 상태가 심각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스테로이드를 찌르거나 오프라인으로 찌르거나 혹은 카시오닌 이니비터나 혹은 면역 억제제, 우리가 그 장기 이식할 때 면역 억제제를 사용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굉장히 강한 약을 사용합니다. 혹은 TNF 항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최근에 신약이 2개가 개발이 됐어요. 네, 그래서 그 미국에서 그 가장 많이 팔린 그 약품들을 보면 스테로이드가 토피컬 스테로이드가 가장 높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스템 테라피라고 해서 그 광치료라든지 광치료라든지 아니면 바이타민 D 같은 그런 것들을 이제 맞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토피컬 모듈레이터는 이제 그 보습제. 예. 그래서 가장 많은 거는 토피컬 스테로이드, 그 다음에 시스템 테라피, 그 다음에 토피컬 모듈레이터인데, 최근에 PDE4라는 게 나왔습니다. PDE4라는 게 그 넌 스테로이드 제제로, 스테로이드 비스테로이드 제제로 그 토피컬을 바를 수 있는 제제가 나왔어요. 파이저에서. 그래서 이것이 좀 더 시장에 나가고 있고, 그 스테로이드가 원래 가지고 있던 부작용이 없기 때문에 바르는 걸로 이제 20년 만에 신약이 나왔습니다. 그것이 이제 크리세라 모론이라고 해서 파이저에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더레이트 시비어, 그러니까 이 환자들, 요 환자들 시비어 대상으로 그 카시오닌 이니비터 같은 경우에는 그 암 유발이 되거나 이래서 그 2세 이하에는 사용하지 못하거든요. 청소년한테도 사용을 좀 권하지 않아요. 그래서 최근에 리제론이라는 회사하고 사노피하고 합작해서 요 듀피센트라고 하는 그 판매명은 듀피센트인데, 이 주사제가 있습니다. 이 주사제가 나와서 지금 도포랑 주사제는 최근에 2016년, 27년에 FDA 승인받아서 이제 릴리즈가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아토피에 대한 것들은 많이 미충족된 그 환자들을 이 약제로 치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최근에 도포제 같은 경우에는 인도나 중국 같은 개도국에서 굉장히 많이 시장 점유율이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고요. 북미 같은 경우에는, 북미나 우리나라나 뭐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미 도포제는 사실은 보험으로서 많이 커버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주사제에 대한 시장이 훨씬 더 지금 강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 각기 좀 시장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잭 이니비터들 있죠. 잭 이니비터들 이런 것들은 장점이 뭐냐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먹을 수 있는 거, 먹거나 바를 수 있기 때문에 그 히스타민 밑에 그 셀러 시그널을 다 관여하는 게 잭이기 때문에 이것을 억제하면 간주성증을 예방할 수 있죠. 얘네들이 지금 임상 이상에 많이 가 있습니다. 아마 차세대로 이잭 이니비터들이 또 크게 히트를 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제가 또 써놨네요. 그래서 잭 이니비터들이 뭐 토파시티라든지 뭐 바르티시닙, 뭐 룩솔리티시닙 이런 것들이 도포로도 할 수 있고 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되게 간편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뿐만 아니라 토파시티는 다른 AD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아토픽 더마타이티스뿐만 아니라 다른 면역 질환에도 지금 적응증을 높여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썸을 해보면 AD나 소네시스 같은 경우에는 이 피부 염증은 사실 외부에서 들어와야 되고 우리 외부에 들어온 자극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substitutability 그러니까 걸리기도 하고 걸리지 않기도 하는데 면역 TH2 반응이나 혹은 TH17 반응에 관련된 유전자들이 이상이 생겼을 경우에는 훨씬 더 손쉽게 질병에 걸릴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TH2 반응은 아토픽 더마타이티스고 TH17 반응은 건선입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면역 반응이 활성화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AD는 IL-4나 IL-13 그리고 TH2 반응이 가장 주요한 반응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억제하는 그런 거고 이것이 계속 비시어스 사이클로 가면 TH1 타입이 됩니다. 그래서 아토픽 마취가 생겨서 점점 심해지기도 하고요. 그러면은 사실은 TH1 타입에 맞는 또 그 치료 방법을 써야겠죠. 자, 건설 같은 경우에는 IL-1이나 IL-23, IL-17 같은 사이토카인이 많이 생성이 되고요. 이것들이 TH1이나 TH17 반응을 면역 반응을 활성화시켜서 건설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치료약들이 IL-23나 IL-17을 타겟하는 항체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D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경증, 중증에 따라서 치료약이 다르다라는 거 말씀드렸고 소레시스는 아직은 치료약이 많이 없어요. 대부분 크림 같은 경우는 스테로이드를 쓰고요, 면역 억제제를 쓰고요. 그 다음에 토파시티는 이제 개발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IL-17이나 IL-23 같은 경우에 요 주사제를 좀 개발되고 있고 원래 전통적으로 사용했던 것들은 TNF 항체입니다. TNF 항체. 근데 요것들이 사실 이제 20년 정도 이제 됐거든요. 그래서 부작용들이 슬슬 케이스가 쌓이기 시작했고 바이오시밀러도 지금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에서 나왔기 때문에 훨씬 더 저가로 우리가 접근이 가능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100% 낫는 게 아니거든요. 한번 찌르면 뭐 한 반 정도 낫고 반 정도는 안 나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바이오에서는 자랑하는 게 그래서 자기들은 그 세 가지 종류의 TNF 다른 항체를 갖고 있다. 그랬더니 요게 안 되면 요걸 쓰면 되고 요걸 안 되면 요걸 쓰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접근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아마도 이러한 염증 반응에 대한 그런 치료법에 대해서는 삼성이 좀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뭐 주식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겠지만 아마도 유효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제조업 기반의 산업에 굉장히 강점을 가지고 있는데 삼성이 사실은 이런 주사제, 항체 치료제 시장을 뛰어들면서 자신들이 강점으로 갖고 있던 제조업 기반의 시스템을 그대로 옮겨왔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시장을 선점하고 있어요. 뭐 셀트리온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나 또 뭐 에이프로젠이나 뭐 이런 차세대 항체 치료제 회사들은 자신들이 직접 연구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수주를 받아서 그것을 제조를 해주기 때문에 사실은 뭐 몬자나 혹은 파이자나 다른 다국적 제약회사들이 이런 것들 다 수주를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계속 그런 프로핏 메이킹을 할 수 있기 때문에요. 앞으로도 발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고요. 좀 사실은 앞에 1강이 너무 길어서 제가 좀 너무 빨리 얘기한 측면이 있는데 제가 이 강의는 사실 또 다음 학기에 인공피부 및 동물 대체학 특론에서 또 다시 한번 하거든요. 그럴 때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루는 시간 가질 테니까 혹시 인공피부 및 동물 대체학 특론을 다음 학기에